1차 과제도 공지되었고 중간고사 일정도 공지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내일 모레죠. 이번 주 목요일 휴강 공고도 LMS 공지사항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MS 공지를 잘 수시로 확인해야 착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월 10일 휴강을 대신해서 4월 22일 보강을 하고요. 4월 24일이 중간고사 일정입니다. 1차 과제는 4월 15일 자정이 마감입니다. LMS를 다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예, 진도가 좀 늦은 편이었는데 3개의 단원을 중간고사 범위로 공부하면서 첫 번째 단원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기본 개념들, 기초 개념들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느라고 진도가 좀 늦었지만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두 번째 단원 논정의 수사학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원입니다. 정신분석적 시학과 수사학. 자, 큰 틀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 있는 내용 중에 총 6개의 단원인데 우리 교재에 문학과 수사학이라는 교재에 중간고사까지 3개의 단원, 또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까지 3개의 단원인데 우선 중간고사까지의 범위 3개의 단원을 큰 틀에서 한번 큰 윤곽을 한번 잡아보면 문학과 수사학의 관계를 지금 융합하고 있죠. 상호 연관성을 찾아서 왜요? 통섭, 융합. 요즘 우리가 융합 학문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 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학제간 연구, 통섭, 융합 이런 용어들이 지금 우리 학문 분야에서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씩 달라졌을 뿐이죠. 자, 그랬을 때 문학과 수사학의 이 융합을 위해서 수사학이 어떤 역사적 변화를 겪어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현대 수사학은 이게 계속 뭔가가 접속이 조금 불안하네요. 접속이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현대 수사학이 크게 둘로 나누어져서 진행되고 있다. 주류를 이루는 것은 문체의 수사학인데, 그죠? 그것은 주네트가 얘기한 줄어드는 수사학의 현상이죠. 그러니까 원래 전통 수사학은 착상, 배열, 암기, 표현, 암기, 발표 그 단계마다 여러 가지 학문들이 관련되는 혹은 파생되는 종합학문이고 일종의 기초교양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전통 수사학의 그 위상을 보면요.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줄어들어서 특히 이 5단계 중에서 세 번째 단계인 표현 쪽으로 줄어들었다, 압축되었다. 이 주네트가 이제 발견한 일종의 역사죠. 수사학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표현 단계를 대표하는 개념인 문체, 전위. 전위 중에서도 뭐예요? 전위라고 하는 것은
비유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이 중에서도 언유, 환유, 제유를 중심으로 줄어들었다. 그게 이제 문체의 수사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1958년에 을 기점으로 다시 전통수사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합학문으로서의 그 맥락을 5단계의 그 맥락을 다시 회복하는 어떤 논정의 수사학이란 게 다시 발생을 해서 전통을 다시 개성하기도 하고 현대 논정 이론들을 흡수해서 이 논정의 수사학이라는 것이 또 문체의 수사학과 다르게 또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원에서 공부한 것이 바로 그 논정의 수사학을 대표하는 카인 페렐만과 루시 올버의 티테카의 신수사학, 그리고 스티븐 툴민의 논정의 용도, 세 번째는 제임스 크로사이트의 이성의 수사학. 이 세 권의 책을 중심으로 논정의 수사학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하는 이 세 번째 단원, 정신분석적 시학과 수사학 했을 때 제목 자체에 수사학과 정신분석을 융합해 보겠다, 혹은 통섭, 상호가 아니고 학제간 연구 해보겠다는 것인데, 여기 끼어든 이 시학이 뭐예요? 바로 문학 이론이죠. 정신분석과 문학과 수사학을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융합해보자, 통섭해보자, 이런 이제 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바로 뭘까요? 수사학 중에서도 논정의 수사학이 아니라 문체의 수사학에 해당된다. 그 핵심 개념인 언유, 환유가 얼마나 현대 논정의 문체의 수사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 단원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 대표자가 누구예요? 야콥슨이라는 사람. 두 번째는 락강이라는 사람. 야콥슨은 뭐예요? 러시아 형식주의와 프랑스 구조주의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이론가이고, 락강은 누구예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그때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을 때 그 관점이 뭐예요? 소시르의 구조 언어학이다, 이 얘기예요. 로만 야콥슨도 러시아 형식주의와 프랑스 구조주의를 연결하는 그 핵심 개념을 누구로부터 가져왔어요? 소시르로부터 가져왔다. 근데 어떻게 다른가가 중요하겠죠. 똑같지 않습니다. 야콥슨과 락강이 언유, 환유라는 공통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 그것이 이제 이 정신분석적 시학과 수사학이라는 제목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비교해보고 융합한다, 통섭한다. 그죠? 학제간 연구를 해본다는 겁니다. 정신분석은 락강에 해당되고, 이 시학은 야콥슨에 해당되고, 그죠? 수사학은 문체의 수사학이다. 특히 언유와 환유를 중심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번째 단원 논정의 수사학, 문학 비평과 논정의 수사학을 융합하는 그 두 번째 단원은 현대 수사학의 두 가지, 그죠? 큰 유형 중에서 논정의 수사학이었고, 지금 이제 다시 문체의 수사학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체의 수사학의 특성은 텍스트를 아주 치밀하게 꼼꼼하게 분석하고 파고들어서 심층으로, 그죠? 심층을 해석해내는 것이 문체의 수사입니다. 이제 문학 비평을 혹은 문학 연구를 하고, 또는 뭐 영화든 드라마든 대중문화와 같은 문화 연구를 하거나 문화 비평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문체의 수사학이 더 유용하죠. 우선 먼저 필요합니다. 그 논정의 수사학은 이 뭡니까? 텍스트를만 연구하지 않고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맥락과 동기와 배경을 다 살펴보고 뭡니까? 주장하기, 질문하기, 그 다음에 갈등, 네 가지 이론이죠. 주장하기 이론, 질문하기 이론, 갈등 이론, 그 다음에 뭐야? 청중 이론. 중간고사 공지를 LMS, 고려대 LMS에 올렸는데 거기를 열어보면요, 중간고사 출제 유형이 나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긴 서술식 두 문제,
짧은 서술식 2문제. 그리고 예시를 3개씩 올려놨어요. 거기에서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핵심들이 예문에, 예시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긴 서술식은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짧은 서술식은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그러니까 그 출제 경향을, 출제 예시를 잘 살피고 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수업 시간에 교재가 어느 정도 좀 난이도가 있는 교재인데 수업 시간에 내가 그래서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도식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쉽게 요약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 수업 시간에 설명을 잘 참고해서 그리고 교재를 다시 한번 잘 복습해서 중간고사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내가 엄청나게 크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큰 그림을, 즉 숲을 먼저 파악하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머릿말. 자, 이때 시약이라는 용어도 우리 첫 번째 단원의 시약과 수사학이었잖아요. 시약과 수사학. 요게 붙었을 뿐이야. 그죠? 이 시약은 문학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문학 이론이 아니라 문학 일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의 현상들이 다양하잖아요. 거기서 그 문학 장르가 갖고 있는 시면 시, 소설이면 소설, 희곡이면 희곡, 비평이면 비평, 그 문학 장르가 갖고 있는 일반 원리, 일반이라는 것이 그죠? 공통분모란 얘기죠. 일반 이론을 찾는 것, 이게 시학입니다. 그게 바로 제일 선구적으로 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시학이라는 그 용어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문학 일반 이론, 일반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문학을 개별 현상들에 주목해서 각각의 특성을, 개별적인 특성을 연구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장르가 시면 시, 소설이면 소설, 어떤 장르가 갖고 있는 그 일반적 원리와 속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게 시학인데, 그런 의미에서 일반 원리를 찾는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문학 이론이 러시아 형식주의와 프랑스 구조주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한 학기에 지금 교재에서도 왜 자꾸 러시아 형식주의와 프랑스 구조주의가 자꾸 나오는지, 유파들이, 그 연구자들이 혹은 비평가들이 목표로 했던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문학 일반 이론. 공통분모를 찾아서. 그러면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언어학으로 따지면 구조주의 언어학을 창시한 소시르가 파롤과 랑그를 얘기하면서, 파롤은 현상이죠. 다양한 현상들이에요. 그죠? 그 안에, 그죠?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그러나 그게 지배를 받는 거죠. 이 파롤은. 나도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뭐의 지배를 받아요? 랑그의 지배를 받죠. 그 랑그를 찾는 거. 소시르가 언어학을 통해서 목표로 했던 것은 다양한 파롤 안에서 랑그를 찾아내는 거. 이게 일반 이론이잖아요. 문학에서도 다양한 문학 현상 속에서 문학적 랑그, 규칙을 찾아내는 것. 이게 이제 러시아 형식주의와 프랑스 구조주의다, 이 얘기예요. 자, 아마 첫 시간에, 강의 첫 시간에 했던 얘기를 지금 다시 한 이유는 시학이라는 용어가 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학이란 문학의 구성 원리를 규명하는 일반 이론을 의미한다. 이해되죠? 내가 지금 설명한 것이. 그 다음에 보세요. 러시아 형식주의 이래로 문학성을 탐구하는, 이때 성이 바로 속성이잖아요. 문학이 왜 문학인가? 문학성. 그죠? 그러니까 문학 연구의 유파가 많고 또 방법론이 많지만 그 원리를, 속성을 찾는 거. 문학이 왜 문학인가? 이제 다른 어떤 많은 방법론들이 있잖아요. 뭐 실정주의 연구 방법도 있고, 역사주의 연구 방법도 있고, 문학사 연구도 있고, 작가론 연구도 있고, 뭐 다양한 연구 방법들이 있는데, 특히 문학성을 탐구하는 것이 문학 연구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 선구적인 유파가 바로 러시아 형식주의다. 그 다음에 형식주의라는 이 유파의 이름에 그냥 속으면 안 됩니다. 형식주의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형식주의는 조금
부정적 의미로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형식만 고찰하는 거. 내용은 팽개치고 형식만 자꾸 연구하는 거.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형식주의라는 것은. 그 일반 이론을 찾아내는 거. 이런 것입니다. 문학 텍스트를 개방된 동적 체계로 간주하고 그 비밀의 건축을 형성하는 문학적 장치들을 규명하는 형식주의 비평에 의해 문학 연구의 은밀성이 획득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문단에서 혹은 이제 문학계에서 평론 활동하는 그 평론가들에게는 이제 이러한 은밀성 같은 것보다는 개성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대학에서 문학 연구를 하고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에서 연구를 하는 이 연구하는 비평가들은 이제 이 은밀성을 요구받죠. 특히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이런 거는요. 그럴 때 이제 바로 이 시약 개념이 중요하다. 그 다음 나오죠. 형식주의 및 구조주의 문학 이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소시르의 구조 언어학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각주 1번을 보면 이게 다 우리 교재에 있는 지금 내용입니다. 각주 1번에 바로 소시르가 뭘 가장 이 구조 언어학에서 구조 언어학도 구조주의 언어학 뭐 이런 같은 말이에요. 그걸 압축해서 구조 언어학이라고 해요. 근데 특히 왜 소시르의 구조 언어학이 모든 구조주의의 기초가 되었을까요? 자, 이제 이 개념들이 모든 영역에, 모든 학문 영역과 지식 체계에 20세기 이후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건 이미 내가 얘기했으니까 빨리 건너가겠습니다. 랑과 빠롤, 기표와 기, 그죠? 그리고 이미 앞에서 우리가 1단원, 그게 총론이니까 총론에서 이미 다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총론에서 시간을 좀 많이 우리가 투자했죠. 여기 통합적 관계가 나오죠. 그 다음에 계열적 관계가 나옵니다. 이미 우리 공부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구성하는 원리는 이 계열적 관계와 통합적 관계가 계속 결합되면서, 그죠? 기억나나요? 이거 가장 기본이니까 반복 학습을 하는데, 계열은 뭐예요? 거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뭐의 원리에 의해서? 유사성과 등가성의 원리에 의해서. 같은 계열이니까. 선택이 일어납니다. 그죠? 선택. 요 용어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계열 관계에서 속성은 유사성과 등가성이고, 그게 선택이 일어나요. 철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고려대 학생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주 자리에 오는, 같은 계열에 오는. 그 다음에 통합체는 뭐예요? 통합체는 이걸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완결시켜야 되니까. 주어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목적어도 서술어도 필요하죠. 이걸 연결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결합이 일어난다. 선택과 결합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선택과 결합이. 그것의 기준은 뭐예요? 인접성이다. 인접성은 아예 아무 무관한 거 아니죠. 관련은 있는데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등가성을 갖는 건 아니고 인접성, 즉 연관성을 가질 뿐이다.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는 뭔가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그래야 이게 문장이, 그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문장으로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통합적 관계는 인접성을 기준으로 결합에 의해서, 자, 결합, 그죠? 선택과 결합, 계열체와 통합체, 그죠? 자, 이제는 뭐가 머릿속에 자꾸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시르의 가장 기본적인 일반 언어학 강의입니다. 번역이 되어 있죠. 자, 다시 올라가서요. 자, 그 다음에 소시르 다음에 중요한 이론가가 누구라고요? 바로 여기 나오죠. 야콥슨이다. 야콥슨이 소시르의 이론을 상당히 많이 흡수해서 자기식으로 뭔가 이걸 설명하려고 해요. 뭘 설명해요?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활동하는 많은 언어 활동들 중에서 특히 또 문학의 속성을, 즉 일반 이론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시적 기능을 이제 일반 이론을 찾아내요. 언어는 시적 기능만 가지질 않죠. 그죠? 언어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갖는데 특히 그 중에 시적 기능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보는 것입니다. 결국 형식주의 및 구조주의 문학 이론은 시학의 준거를 언어학 이론에서 얻어내고 있다. 그 기준이 소시르로부터 가져왔으니까요. 그죠? 야곱선이요. 그리고 야곱선은 형식주의, 러시아 형식주의와 프랑스 구조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이론을 제공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많은 인문학이 있는데 왜 언어학에서 문학 연구에 기초를 가져왔을까? 바로 많고 많은 인문학 중에서 언어학은 사이언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고 객관적인 학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과대학에 국어국문학과 안에서도 국어학이 있잖아요. 국문학 중에서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다시 나눠지고 그 국어학이 영어 영문학과, 언어학이 그래서 사이언스에 해당되니까 문학 연구도 과학에 그죠?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형식주의, 러시아 형식주의와 프랑스 구조주의의 뭐예요? 목적 중에 하나다. 자, 그러나라는 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 우리가 한 것 같아요. 총론에서. 그래서 정신분석과 언어학을 이제 언어학만 가지고는 너무 일반 이론을 찾는 데 있어서 너무 문학을 단순하고 간명한 공식처럼, 언어학 공식처럼, 언어학의 이 이론처럼 문학을 단순화시킬 혹은 도식화시킬 우려가 있으니까 이 단순히 언어학만 가져오지 말고 언어학만 참고하지 말고 정신분석도 참고해보자. 이것이 바로 여기 김인환 명예교수, 지금은 명예교수인데요. 정년퇴직을 해서 김인환 교수가 제안한 그냥 언어학이 아니라 정신분석의 언어학을 한번 우리가 문학 연구에 도입을 해보자. 물론 이건 뭐 김인환 교수의 독창적인 뭐 생각만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아주 설득력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언어학이 문학 이론을 혹은 문학 연구에 큰 도움이 되지만 언어학만 가지고는 너무 도식적으로 빠진다. 이제 정신분석의 언어학.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과 언어학을 융합해야 되겠지. 그죠? 정신분석. 거기에 이제 아주 참고할 만한 이론가가 바로 락강이다. 왜냐하면 락강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소시르의 구조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재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소시르도 그렇고 야콥슨도 그렇고 락강도 그렇고 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면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락강도 그의 이론적 전개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와 뭐라고 할까요? 발전 같은 것들을 가져옵니다. 소시르의 구조 언어학을 가지고 언어학적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재해석하는 그것은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또 다른 단계고요. 그게 상상계 단계고, 그 다음에 이게 상징계 단계에서 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언어적 관점에서, 구조 언어학의 관점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특히 꿈 이론을 재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뭘까요? 실제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락강에 대해서 이것만 락강의 강조점이다. 이게 아니에요. 크게 보면 상상계 이론, 상징계 이론, 실제 이론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상징계 이론에 바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언유, 환유 개념을 가지고 즉 소시르적 관점을 활용해서 프로이트의 꿈 이론을 재해석합니다. 자, 이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락강을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왜 이 논문에서 2장이 야콥슨의 언유와 환유고요. 3장이 락강의 언유와 환유예요. 비교해 보는 거예요. 똑같이 언유, 환유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이론으로. 그런데 야콥슨이 언유, 환유라고 얘기했을 때 소시르의 그 이론을 자기식으로 이제 다시
뭡니까? 재구성한 것이고, 락강은 프로이트의 꿈 이론을 역시 은유 환유로 설명하는데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콥슨의 은유 환유도, 락강의 은유 환유도 우리가 문학 연구를 하거나 문학 비평을 할 때, 혹은 문화 연구를 하거나 문화 비평을 할 때 이걸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이제 최종 목표고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선 일단 야콥슨의 은유 환유에 대해서 잘 공부해야 되겠고, 락강의 은유 환유에 대해서 잘 공부해야 되겠죠. 자, 이제 문제의식입니다. 이 단원의 문제의식이에요. 따라서 이글은 정신분석과 언어학이 지닌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별하고 상호 참조하기 위해 은유 환유라고 하는 수사학적 개념에 초점을 맞추자. 이 은유 환유라고 하는 수사학적 개념, 아까도 얘기했고 우리가 1단원에서 그죠? 얘기했던 줄어드는 수사학에서 은유 환유 제휴를 중심으로 줄어들었다 했을 때 이미 여러 번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그 줄어들었다는 것은 범위가 다 이 광범위한 범주에서 좁은 범주로 줄어들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조금 더 그 속성을 따져보고 내막을 따져보면요, 이게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됐다. 무엇이? 이 수사학적 개념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야콥슨만 해도 이 개념을 가지고 문학 다양한 장르들을 설명하려고 하고, 락강도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을 이 은유 환유 개념을 가지고 다시 설명하려고 하니까 내가 비유를 했죠. 그만큼 이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냥 현상이고 그 내막을 따져보면요, 힘이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이 개념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 문체의 수사학의 중요한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에서 또 문학 이론에서,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에서 새 영역을 가로지르는 핵심 개념이 은유 환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논문 전체의 기본 전제입니다. 언어학, 문학, 그죠?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에서 공통적으로 이 문체의 수사학의 핵심 개념인 은유 환유가 상당히 다양하게, 똑같지 않습니다. 다양한 맥락을 가지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이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의미 맥락을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정신분석적인 어떤 문학 이론, 이걸 가지고 언어학과 문학 이론과 수사학이 결합된 이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문학 비평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적용 분야겠죠.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나중에 그걸 실제로 평론을 하거나 논문을 쓸 때 적용을 잘 해봐야 되겠죠. 자, 이제 야콥슨의 은유와 환유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쓴 논문들은 그냥 추상적인 이론만 가지고 계속 설명하는 식이 아니고 텍스트를 인용하고 그 텍스트를 다시 분석해서 거기서 파고 들어가지고 야콥슨이 주장하는 바의 그죠? 실체를 밝혀내는 겁니다. 규명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연구의 중요한 특성이죠. 그래서 연구자가 연구할 때 텍스트를 분석하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야콥슨이 주장한 걸 그대로 다시 정리만 하면 그걸 뭐예요? 그냥 단순한 정리죠. 보통 그걸 이제 공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정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1차 과제, 2차 과제 할 때 단순한 정리는 5페이지 이상 중에서 4페이지 이상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정리고 학습을 위한 학습이에요. 공부를 위한 학습이에요. 근데 실제 자기가 나름대로 그죠? 자기 생각을 거기서 뭔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분량은 적지만 과제물 5장 중에 1장이지만 거기에 핵심이 있죠. 그러니까 연구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 야콥슨이 주장한 걸 그대로 정리하는 거. 그거는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다. 평론가도 마찬가지고 논문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텍스트에서 그 저자가 한 얘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정리해 주는 거. 이거는 정리에 불과하죠. 그건 논문도 아니고 평론도 아닌 거죠.
그걸 파고들어서 자기식으로 거기서 뭔가를 발굴해내고 새로 해석을 하고 평가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텍스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야콥슨의 그래서 텍스트는 언어학과 시학, 언어학과 문학 이론을 제목으로 삼은 이 야콥슨의 논문에서 언어의 시적 기능을 언어 행위의 두 가지 근본적인 배열 방식을 통해 해명한다. 이거 우리 1단원 첫 번째 단원 총론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선택과 결합. 이게 사실은 야콥슨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소시르가 이미 얘기했던 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어디서 선택이 일어나요? 계열체에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유사성과 등가성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얘기는 한 5번 이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각인을 해야 돼. 왜냐하면 너무나 기본적인 기초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결합이 일어난다. 이게 뭐예요? 소시르가 이미 얘기했죠. 통합체에서. 그죠? 무슨 원리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접성의 기준에 의해서. 그죠? 인접성의 속성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요? 선택이 일어난다. 통합체에서 선택이 일어난다. 계열체에서는, 미안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배열이 일어난다. 결합이 일어난다. 같은 말이에요. 배열이 일어난다. 결합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선택이 일어나는 것은 계열체에서 일어난다. 근데 그 속성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돼요. 같은 계열에서 선택이 일어나는 것은 원리가 유사성과 등가성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야콥슨이 수사학에서의 수사 어렵지 않습니다. 언유의 그 전이, 문체 전이할 때 그 전이 비유법 중에서 언유와 속성이 같다는 거예요. 언유는 A 이퀄 B 할 때 A와 B가 유사성, 등가성에 의해서 결합이 되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죠? 내 마음과 호수는 전혀 다른 대상이지만, 다른 존재지만, 그 속성이 평온하고 잔잔하다라는 속성이, 등가성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호수를 언유로 A 이퀄 B로 비유를 한 거잖아요. 시든 뭐든 인간이 언어를 구사할 때. 그러니까 소시르의 이론을 문학의 비유법과 접목시킨 거죠. 자, 그걸 언유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 속성에 의해서 두 번째는 결합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본 거예요? 인접성이니까 이거 뭔가 연관성 혹은 우리가 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A를 떠올리면 다른 B가 연상이 될 때 그건 두 가지 이 기준에 의해서 연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등가성에 의해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어떤 B가 또 연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A에서 A-로 미안합니다. A와 A-가 이제 등가성이라고 보면 A에서 B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값을 가지는 유사성이나 등가성이 아니라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동할 때 연상작용이요. 그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환유라고 했다. 왜? 환유라고 하는 수사법은 원인과 결과, 내용물과 그릇, 그죠? 그리고 제휴에 해당되는 건데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가지고 비유법을 만들어내니까 제휴를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 제휴를 환유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휴를 빼고 얘기하고 있죠.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누가? 야콥슨이요. 그 얘기가 지금 밑에 쭉 나옵니다. 내가 그래서 이거 강의를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소시르 언어학의 토대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야콥슨이 이 선택과 결합의 원리를 이용해서 자 이제 이 두 가지 원리를 일단은 전제하고 자 언어의 기능 중에서 시적 기능은 이건 우리 총론에서 했습니다. 등가의 원리를 선택의 축에서 결합의 축으로 투사한다. 등가의 원리가 바로 등가성의 원리니까 이게 언유의 원리고 선택의 축이 바로 언유의 축이잖아요. 등가의 원리, 선택의 축, 결합의 이게 이제 환유의 축이고 통합체인데 계열 축에서 통합 축으로 투사한다. 투사라는 것은 쏘는다는 거예요. 화살을 쏘듯이 쏜다.
그럼 뭐예요? 어느 것이 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언유가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시적 언어는 환유보다 언유의 원리에 더 지배적이다. 이런 설명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문제가 좀 있긴 하죠. 왜냐하면 일반 원리를 찾는다고 해서 이제 상당히 언유, 환유 두 가지 기준을 정하고 그 중에 어느 것이 비중이 큰가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약간 도식성이 있습니다. 시적 언어가 다 언유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죠. 언유가 보통 우리가 구사하는 일반 언어보다는 시적 언어가 언유의 속성이 강하긴 하죠. 그러나 언유 외에 환유적인 수사법도 많이 사용하죠. 제휴도 사용할 때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도식성을 가지면서 비중이 큰 쪽으로 지금 일반 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일반 원리를 만든다 하는 것은 약간의 도식성을 무릅쓰고 하는 거죠. 그러한 문제점을 무릅쓰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언유, 환유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내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근데 야곱슨도 자기가 너무 도식적으로 설명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약간 조금 뭐예요? 유연하게 복합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옵니다. 요 지금 인용. 지금 여기 인용을 하고 내가 여기 각주를 다 붙였잖아요. 이것은 이제 실제 야콥슨의 글을 인용하고 내가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역서들이 있으니까요. 이걸 원서로 막 이렇게 쓰면 이제 학습이 조금 쉽지 않으니까 이 번역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사성이 인접성 위에 중첩될 때, 이게 아까 투사한다는 말을 이렇게 좀 바꿔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유의 원리를 환유의 원리에 투사하는 것이 시적 원리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유사성이 인접성 위에 중첩될 때 시는 철두철미 상징적, 복합적, 다의적 본질을 표출한다. 그죠? 시는 일상 언어보다는 이렇게 다의적이죠. 복합적이기도 하고요. 상징성을 갖기도 하고요. 그죠? 중의성을 갖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 언어 혹은 논문을 쓴다, 헌법재판관이 판정을 한다 이럴 때는 중의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돼야 이게 논란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문학의 언어와 일반 언어가, 일상 언어가 다른데 특히 문학의 언어 중에서도 특히 시의 언어는 이 언어의 비중이 크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인접성에 유사성이 중첩되는 시에서는 환유는 모두가 다수는 언유적이며 언유는 모두 환유적 색깔을 갖는다. 그러니까 언유와 환유를 확실하게 양분해서 규정할 수 없다. 언유 안에 환유적 속성이 있고 환유 안에 언유적 속성이 있다. 약간 이제는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해요. 자기도 좀 너무 도식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언유, 환유를 가지고 지금 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리고 이제 이 재미난 이제 논문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이런 인간의 언어의 밑바닥에는 이런 두 가지 원리의 결합에 의해서 언어가 구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밝혀낸 거죠. 근데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증거를 대기 위해서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예요. 7번 각주를 보면 언어의 두 양상과 실어증의 두 유형, 이것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벌써 오래전에 됐죠. 1989년에 됐으니까요. 이 제목 보면 재밌습니다. 언어가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바로 간단하죠? 두 가지 원리, 뭐의 원리와 뭐의 원리예요? 언유의 원리와 환유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데, 실어증에 걸린 환자들을 실제로 테스트해보고 점검해보니까 이 두 가지 원리가 확인이 되더라. 그죠? 증거가 될 수 있다. 증거를 제시하는 게 병원에서 실어증에 걸린 환자들을 이제
조사하는 거죠. 그런데 뭔가 내 심리적 장애든 내의 그죠? 신체적 장애든 이제 말을 잘 못하는, 말을 잃어버리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말을 다시 조금씩 회복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실어증에 걸린 사람들의 유형이. 하나는 뭐예요? 이걸 잘 못해. 뭘 못해요? 통합을 잘 못해. 결합을 잘 못해요. 그럼 뭐는 할 수 있어요? 선택은 할 수 있는데 이 결합이 안 돼. 두 가지 기능 중에서 하나가 지금 좀 망가진 거지. 훼손된 거지. 그러니까 자꾸 선택만 하는 거예요. 단어만 계속 얘기하지 이걸 문장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지. 어떤 사람은 문장은 되는데 이 선택이 잘 안 돼서 단어를 못 찾아내. 자, 그래서 두 가지 이 실어증의 환자들을 두 가지 크게 유형이 있더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에게 이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 원리가 작동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이론을, 자기 이론, 100% 자기 이론은 아니지, 소실어를 가져온 거죠. 자, 여기 나옵니다. 유사성 혼란을 겪는 실어증 환자. 바로 유사성이 잘 확인이 안 되는 거지. 유사성 혼란이란 말이 그런 말이죠.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실어증 환자는. 언유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지. 그걸 여기서 유사성 혼란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어의 언유적 기능이 장애가 온 것이다. 한편 인접성 혼란. 자, 유사성 인접성이 그만큼 지금 이 언유 환유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기준에 의해서 뭐예요? 이것을 야콥슨이 언유라는 수사적 개념, 환유라는 수사적 개념과 접목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약간 이제 이 논문이 조금 전문적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거 건너뛰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좀 건너뛸까요? 왜냐하면 흥미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야콥슨이 소실어만 공부한 게 아니라 프로이트도 읽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왜냐하면요, 자기의 지금 언유, 환유 이 개념을 가지고 프로이트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이 왜 흥미있겠습니까? 나중에 락강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언유, 환유로 설명하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락강이 그렇게 설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야콥슨이 이미 한 걸 뺏긴 게 아니냐, 모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왜? 이게 언유, 환유 개념이 똑같으니까. 용어가 똑같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미있는 부분이다. 자, 보세요. 프로이트와 꿈의 이론을 야콥슨이 이미 언유, 환유를 가지고 재해석하는 부분이 나와요. 나중에 그럼 락강이 언유, 환유를 가지고 재해석한 것하고 비교해 볼 만하죠. 꿈의 현상은, 다른 말로 하면 꿈의 무의식은 일상적인 수사법 가지고는 포착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야콥슨은 이 무의식의 현상을, 자기는 언어학자이고 문학 이론가니까 그 틀에 맞춰서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환유적인 것과 언유적인 것의 경쟁은 어떤 상징적 과정, 그것이 개인적인 세계이건 사회적인 것이거나 엿볼 수 있다. 어디나 인간의 이 언어 기능인 환유적 기능과 언유적 기능은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꿈의 구조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자, 무의식 영역도, 자, 이것으로 지금 자기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언유, 환유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정적인 문제는 거기에 나타난 상징들과, 자, 이 꿈에는 상징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프로이트가 이미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꿈은 상징들의, 그죠? 꿈에 나타난 것들은 대부분 상징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꿈을 해몽할 때 자꾸 상징성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징들과 시간적 연속이, 자, 인접성이라고 하고, 자, 지금 인접성 잘 이해했죠? 프로이트의 환유적 전치와
제휴적 응축이라 그랬어요. 을 바탕으로 둔 것인가 이랬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치하는 게 전이 같은 말이에요. 장소 이동입니다.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니까요. 장소가 이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플레이스가 이동한다. 전이라고 번역을 나는 보통 하는데 이건 전치라고 번역했어요. 이 번역서는 뭐 전이든 전치든. 그 다음에 응축은 압축으로 나는 번역하는데 보통 압축으로 많이 번역하는데 이건 응축으로 번역했어요. 이 텍스트는, 이 번역서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지금 인접성 안에 다시 이 둘로 나누어서 이 하나는 전이가 있고 하나는 압축이 있다. 그 둘 다 인접성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약간 이건 이상한 설명인데 내가 볼 때는 좀 부정확한 설명 같아요. 야콥슨의 지금 이 프로이트 꿈의 이론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이 대목은요. 왜? 인접성을 다시 가로하고 환유적 전치, 제휴적 응축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전이가 일어나는 것, 장소 이동이 일어나는 것은 환유적인 게 맞아요. 그죠? 장소 이동, 압축은 등가성의 원리에 의해서 압축이 일어나고 프로이트의 꿈 이론에서 압축이 일어나는 거 다 지금 같은 어떤 원리예요. 압축이 일어나는. 그럼 장소 이동이 일어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동이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환유의 원리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건 인접성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인접성하고 환유적 전치 그랬으니까 이거는 인접성이라는 원리 안에 환유라는 것과 전이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설명이 돼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해가 됩니까? 이 약간 좀 어려워지긴 하는데 조금 난이도가 있어도 이해를 하려고 해봐야 돼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것을 지금 활용하면 이해가 충분해요. 자, 인접성의 원리에 의해서 환유가, 자, 인접성이니까 환유죠. 그 다음에 전이는 프로이트가 꿈을 설명하는 5가지 개념 중에서 2가지 핵심이 압축과 전이에요. 압축, 그 다음에 전이. 압축은 등가성과 유사성에 의해서 이게 결합되어서 일어나요. 자, 꿈에서 예를 미리 들어봅니다. 꿈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누구한테 맞아서 코피가 터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서 복수해야 되겠다고 갔는데 그 아버지를 때리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이 뭡니까? 엄마의 얼굴이었다가 갑자기 자기 얼굴로 바뀌어요. 어떤 현상일까요? 엄마와 자기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를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미워하고 있다. 때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등가성을 갖는 거잖아요. 이 때리는 주체가.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때리는 사람의 얼굴이 엄마의 얼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들인 나의 얼굴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압축이 돼서 일어난 거죠. 그죠? 꿈속에서는 항상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서사가 전개되는데 마치 영화와 같은 혹은 드라마, 연극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서사 속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꿈을 꾸니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든 사건이든 배경이든 이것이 등가성을 가진 인물 혹은 뭡니까? 사건 혹은 배경이 이렇게 중첩이 돼서 오버랩이 돼서 A와 B가 A로 나타나든지 A와 B가 A 다시로 나타나든지 A와 B가 C라는 새로운 형성체를 가지고 나타나든지 아무튼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C인데 C라는 얼굴이 이상하게도 엄마 얼굴을 닮았고 내 얼굴도 거기서 닮은 C 얼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압축이에요. A와 B 중에서 A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A와 B 중에 B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A와 B의 그 원재료가 C로 통합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아무튼 다 뭐예요? 압축이에요. 뭐의 원리입니까? 압축은 등가성의 원리죠. 그러니까 압축을 락강이 나중에 언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무의식 이론하고 야콥슨이 지금 언어학에서 얘기하는 언유, 환유 이론 사이에 갭이 있다는 거예요. 내 결론은 이 연구를 통해서 내가 그걸 밝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락강이 프로이트의 꿈 이론을 원유 환유라는 개념으로 재해석했을 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거 이미 야곱슨이 한 건데 당신 지금 표절하고 있네? 모방하고 있네? 이렇게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 그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비슷하니까 모방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학문적으로는 엄밀하게 텍스트를 다 고찰해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텍스트를 고찰하는 거예요. 야곱슨이 프로이트의 꿈 이론을 해석하는 부분을 내가 지금 먼저 고찰하고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락강이 프로이트의 꿈 이론을 원유환유로 설명하는 부분을 어떻게 다른지 지금 우선 이게 좀 이상해요. 인접성이라고 하는 이 원리 안에 환유 그 다음에 전치 혹은 전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닌 거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걸 또 이 안에 넣었어요. 인접성 안에 제휴를 넣었어요. 제휴는 사실은 부분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거지. 부분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거. 나에게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다오. 그죠? 뭐 자유를 외치면서 아니면 뭐 혁명을 하는 주체가 내가 배고파서 빵을 다오 할 때 그 빵은 여러 가지 양식, 인간이 먹는 양식 중에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전체 스프나 뭐 스테이크나 뭐 야채나 이런 거, 그죠? 커피나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죠. 부분이 전체를 다 설명하는 거죠. 이게 제휴인데 우리가 뭐 제휴적 표현은 많이 씁니다. 뭐 문학에서만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근데 그 제휴도 그 다음에 결과와 원인의 관계, 그릇과 내용물의 관계 이런 걸 가지고 즉 인접해 있거든요. 이건 등가성을 갖는 게 아니에요. 등가성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빵이 음식 전체와 등가성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연관성, 연상이 일어나고 부분과 전체의 관계니까요. 그게 바로 제휴거든요. 근데 제휴적 응축이라 그랬어요. 제휴는 환유에 속하는데 이 제휴는 크게 보면 환유인데 환유는 이 장소 이동에 속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또 응축으로 이상하게 뒤죽박죽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기는 좀 틀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내 해석과 다른 뭔가 조금 더 다른 해석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제3자가 내가 아닌 다른 연구자가 내가 볼 땐 그래요. 그 다음에 유사성이 나와요. 아무튼 인접성과 유사성이라는 두 원리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좀 잘못 그죠? 적용하는 것 같아요. 잘못 대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사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예를 들면 동일시와 상징주의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이거는 지금 야콥슨 락강을 공부하는 중이지만 사실은 프로이트를 어떻게 재해석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프로이트의 텍스트도 우리가 이해해야 지금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어떤 걸 지금 프로이트의 텍스트에서 이 동일시와 상징주의를 뭐에 지금 포함시키고 있어요? 유사성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이것도 내가 볼 때는 프로이트의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10분 각주에다가 각주는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설명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봅시다. 야콥스는 프로이트가 말한 꿈 작업의 4가지 요소 중 전이, 아까 얘기했죠? 이걸 전치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 전이, 나는 전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압축, 응축이라고도 번역하는데 나는 압축으로 번역해요. 인접성의 바탕을 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일시와 상징주의를 유사성의 바탕을 둔 것으로 이렇게 분류를 지금 했어요. 위에 텍스트에서. 텍스트는 10번 텍스트가 무슨 논문인가 하면 언어의 두 양상과 실어증의 두 유형. 아까 그 환자를 지금 조사한 거 그 논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것이 프로이트를 제대로 읽은 것인가? 정확하게 프로이트의 텍스트를 읽고 자기식으로 이걸 재해석하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고 우리는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야콥슨이란 대단한 학자가, 대단한 이론가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건 당연하지, 맞지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락강도 마찬가지고 다 뜯어봐야 돼. 뜯어본다는 것은 엄밀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 내가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프로이트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도 다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하나씩 이제 살펴봅니다. 야콥스는 사실주의 작가의 제휴적 경향에 대해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같은 이 소설에서 사실주의 작가잖아요. 이 제휴적 경향이 강하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사례를 듭니다. 사례를. 여성 등장인물의 특징을 윗 입술의 머릿결 혹은 벌거벗은 어깨와 같은 것을 표현한 것으로 누가 얘기한다고요? 야콥슨이 그렇게 예를 들어요. 뭘 예를 드는 거예요? 제휴를 예를 드는 겁니다. 아까 내가 빵이 음식을 대표하는 것처럼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그 제휴가 톨스토이와 같은 사실주의 작가의 소설에서 많이 구사가 된다라고 이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야콥슨이. 그리고 영화 같은 어떤 다른 문학이 아닌 다른 문화 장르도 지금 그렇게 이 원리를 갖고 계속 설명해요. 뭐와 뭐? 은유와 한유를 갖고 계속 설명해요. 그리고 제휴에 대해서 지금 자기도 뭐 예를 들었으니까요. 제휴를 가지고도 설명해요. 여기도 보세요. 다양한 제휴적 클로즈업과 환유적 배경을 활용한다. 클로즈업이 왜 제휴적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거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등장인물의 어떤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눈을 클로즈업 한다든지, 입술을 클로즈업 한다든지, 그죠? 특정한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 합니다. 왜? 그게 클로즈업이니까. 그러면 클로즈업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부분에 강조점을 두면서 전체 이 사람의 성격이나 이 사람의 심리 상태나 이런 걸 대변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제휴지. 그러니까 이 수사학의 개념들이 문학에도 적용되지만 영화 같은 데도 영화 기법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당연하겠죠. 지금 야콥슨이 벌써 엄청 오래전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클로즈업은 제휴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휴적 클로즈업. 그 다음에 환유적 배경이다 그랬어요. 배경을 가지고 환유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등가성을 갖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경우는 등가성을 갖는 경우도 있죠. 어떤 자연현상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등장인물 간의 어떤 관계를 어떤 자연현상으로 직접, 그죠? 유추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환유가 아니고 거의 은유죠. 약간 뭐예요? 그거는 격이 떨어지지만, 수준이 떨어지지만 어떤 자연현상과, 그죠? 등장인물 간의 어떤 사건을 거의 은유적으로, 등가적으로 이렇게 같이 보여주는 거, 이런 것은 은유죠. 그러나 보세요. 배경을 카메라에 담음으로 해서 어떤 사건의 뭡니까? 조짐을 보여주거나 암시를 주거나 이건 다 환유죠. 왜?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어떤 사건을 설명하려고 하니까요. 등가가 아니잖아요. 연상이 일어나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이게 다 야콥슨이 말한 거예요. 여기서 보듯 제휴는 부분으로 전체의 특성을 표현하는 것인데 야콥슨은 전체적으로 제휴를 환유의 영역 속에 포함시키면서 세부를 설명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은유, 환유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설명하지만 제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문학이나 예술 현상을 설명할 때는 제휴를 가지고 또 설명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로이트가 말한 압축을, 자, 프로이트가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한번 얘기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앞으로 나오게 꿈 작업의 4가지 요소가 뭘까요? 그 중에 두 가지가 바로 압축과 전이에요.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시각적 형상화. 무의식이 꿈으로 나타날 때는 시각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너무 우리에게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얘기죠. 시각적인 어떤 드라마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인물, 사건, 배경이 있는, 그게 두 번째예요. 2차적 변형. 2차적 변형은 무의식은 어떤 에너지고 힘인데 그건 형체가 없는 어떤 심리적 에너지잖아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 속에 있는 어떤 에너지일 뿐이지 그것은 무슨 형체를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꿈으로 나타날 때 첫 번째 시각적 형상화, 두 번째 2차적 변형. 2차적 변형은 이야기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서사 형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사 형식 안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 등장하겠지.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시각적 형상과 두 번째 2차적 변형을 결합하면 마치 뭐처럼 꿈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면 간단해요. 영화처럼 나타난다. 시각적 형상화. 그죠? 영화가 시각적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드라마, 그 안에 이야기가 있다. 즉, 서사, 인물, 사건, 배경이 등장한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꿈은 영화와 같이 나타난다. 또 한 가지는 연극 무대 위에 드라마처럼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이거예요. 세 번째가 압축, 네 번째가 전이. 다섯 번째가 있는데 여기서 네 가지 요소만 얘기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한번 설명했죠. 뒤바뀌어서 나오는 거. 전도라고 그럽니다. 전도. 다섯 번째 이론이에요. 그게 프로이트가 꿈을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다섯 가지 꿈 작업의 원리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전제로 프로이트의 그 텍스트를 전제로 야콥슨이 이걸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프로이트가 말한 압축을 제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압축은 프로이트가 압축을 얘기했을 때 이것의 원리는 등가성의 원리인데 그러면 언유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휴는 부분으로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언유가 아니라 오히려 가깝다면 환유에 가까운데 자, 그래서 이게 야콥슨의 이 프로이트 이해가 약간 엉성하다. 정확하지 않다. 이것이 이제 내가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프로이트의 사유와 부합하는 것일까? 자, 야콥슨이라는 대학자가 프로이트의 그 텍스트를 가지고 자기식으로 재해석을 하면서 이게 정확한 텍스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딘가 지금 부정확함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이트 이론을 재해석한 락강의 수사학과 어떤 차이점을 보여주는가. 자, 이제 그래서 프로이트의 압축과 전이가 과연 어떻다는 것을 3장에서 얘기합니다. 왜? 이게 원본이니까. 원텍스트니까. 이걸 두 사람이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개념은 똑같아. 언유, 환유라고 하는 중심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니까 다른 사람, 제3자가 볼 때는 이거 뺏긴 것 같아. 누구를? 락강이 야콥슨을. 왜? 야콥슨이 먼저 이론을 펼쳤으니까요. 자, 그러면 프로이트의 압축과 전이 10분 남았으니까 자, 이전에 내가 설명한 것들이 다시 나오니까요. 어찌 보면 계속 반복 학습이에요. 잠재적 꿈 사고. 자, 이건 프로이트가 자기 책에서 말하는 용어입니다. 뭐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무의식이죠. 그걸 잠재적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심리적 어떤 에너지일 뿐이다. 그게 이제 잠재적이란 말이에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어. 하지만 없는 게 아니죠. 잠재성과 현실성, 이거는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전통 철학에서 얘기한 것인데 이미 잠재적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무가 아닙니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현실화되기 이전 단계이죠. 그러니까 이 무의식은 잠재적인 어떤 힘이지. 당연히 그렇겠죠. 계란 속에 그 나중에 병아리가 되고 또 성장해서 닭이 되는 그 DNA가 그 안에 다 잠재되어 있잖아요. 그게 계란이죠. 그죠? 수정란. 그러니까 그건 아직 현실성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성을 갖는 거죠. 잠재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재적 꿈 사고라는 것이 바로 X에 해당돼요. 우리가 무의식을 X라고 칩시다. 외현적 꿈 내용, 이게 꿈이야.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무대 위에서 연극처럼 나타나는 이 이야기, 꿈속의 이야기, 이게 Y라고 칩시다. X가 Y가 되는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X가 Y가 되는 걸 법칙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 어떤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을 찾아내려고 연구를 어떻게 했겠어요? 거꾸로 했겠지. 그죠? Y로부터 X를 뭡니까? 추적해냈겠지요. 그죠? 그게 이제 꿈 연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납적 연구가 필요하죠. 지금은 우리가 프로이트가
이미 이런 이론을 펼쳤기 때문에 우리가 연역적으로 5가지 그 원리가 있구나라는 걸 알지만 이 원리를 모를 때는 귀납적으로 여러 수많은 현상들, 꿈을 꾼 사람들 다 꿈 얘기를 듣고 자기도 꿈 경험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X에서 이 Y가 나타났는지를 역추적해야 되잖아요. 그 역추적하면서 규칙을 찾아내는 거지. 법칙을 찾아내는 거지. 이게 바로 뭐예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찾아낸 게 아까 얘기했지 5가지인데 그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2가지인데 압축과 전이다. 그걸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연구한 연구한 사례들을 다 사례별로 다 해서 규칙을 찾아내요. 그게 꿈의 해석인데 언제 나왔어요? 1900년에 나왔어요.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에 나왔어요. 이것이 20세기 막강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바로 정신분석학의 중요한 저서가 되죠. 사실은 꿈을 연구하기 전에 프로이트가 제일 먼저 연구한 것은 어떤 정상일까요? 꿈도 정상 중에 하나예요. 무의식의 정상이에요. 왜? X가 Y가 됐다는 이 Y가 정상이죠. X가 무의식의 원인이고 이것이 Y로 나타나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꿈은 우리가 누구나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정상이지만 이 정상에 해당되는 것을 다 분류를 평생을 한 거죠. 왜? 임상이라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을 임상이라고 그럽니다. 프로이트는 철학자가 아니고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분석을 이라는 이 새로운 치료 혹은 학문을 이제 개척한 사람이겠죠. 처음에 어떤 정상을 먼저 연구했을까요? 히스테리입니다. 히스테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그 히스테리가 보통 여성들이 많이 이 정상을 겪거든요. 그래서 히스테리도 임상의 대상, 즉 치료의 대상으로 많은 의사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전에는 어떻게 연구의 결과가 어떨까요? 그래서 그 어떤 진단에 따라서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잖아요. 임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 히스테리가 신체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래서 그걸 치료를 하는데 어떤 처방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히스테리라고 하는 것이 어원을 따지면 자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자궁에 예를 들면 액체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원인이다. 이런 설도 있고 여러 설이 의사들이니까 왜냐하면 정확하게 진단해야 처방이 나오고 그래야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체적 어떤 원인으로 계속 치료를 시도를 했죠. 그래가지고 프로이트가 의사니까 이 히스테리를 연구하는 데서부터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4분 남았네. 이 얘기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옆길로 이미 샜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 봐야 진도로 나가기 어려우니까 이미 이왕 센 거, 그쪽 얘기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트가 연구를 거듭해 보니까 뭐예요? 이게 신체적 원인이 아니라는 걸 이제 발견한 거죠. 이게 정신적 원인이다. 즉, 그게 바로 정신분석의 시작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어떤 여성, 즉, 의뢰인이, 고통을 겪는 의뢰인, 이 히스테리는 신체적 어떤 그 정상까지 일으키거든요. 즉, 발작이라고 하는 신체적 정상까지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료 안 할 수가 없는데, 원인을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가 많이 이제 비난받는 그 성욕, 그 어떤 주체에게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리비도가 강력하게 어떤 이드가 강력하게 그 욕망을 발생시키는데 의식이 그걸 억압한다? 내가 볼 때는 의식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자각하고 내가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이 성욕을 눌러야 되겠다라고 의식하는 게 아닌데 보통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게 의식이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프로이트를 또 잘 읽어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속에서 이걸 억압하는 힘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결벽성 같은 게 있거나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아주 단순하게 내가 요약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요약하는. 그러면 그 주체의 정신세계 혹은 심리 속에 성적 욕망의 발산과 그것을 억압하려는 힘이 강력하게 부딪히는 거겠죠. 정신세계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내가 그걸 자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충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뭐예요? 이 증상이 강해져서 이 히스테리 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도가 심하면 신체적 어떤 이상 증상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발작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걸 신체의 치료 방법이 아니라 신체적 치료 방법이 아니라 정신적 치료 방법을 채택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체면요법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편안하게 파우치 이렇게 소파 같은 데 누이고 꿈 얘기도 듣고 뭐 그 사람이 무의식을 계속 말을 하게 만듭니다. 언어, 즉 대화요법이죠.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무의식을 캐치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무의식을 캐치해내서 대화를 통해서 내가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프로이트가 정답을 의뢰인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의뢰인이 자기 무의식을 프로이트에게 말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즉 무의식의 세계가 무의식의 어떤 충돌, 그 에너지의 충돌, 그 역학관계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의식화되는 거죠. 그렇게 의식하는 그 주체는 그 무의식 속에서의 그 역학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완화되거나 해소가 되면서 신체적 원인이 아니라 정신적 원인에 의해서 이 히스테리가 발생했다라고 궁극적으로 치료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데 이것이 그렇게 내가 지금 말로 엄청 요약해서 하기 때문에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밟아가지고 그 정신분석적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정신분석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 히스테리를 치료하는 데서부터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이 출발했고 그 평생을 이제 히스테리가 아니라 뭐 강박증, 뭐 그 다음에부터 도착증, 분열증, 자폐증, 뭐 온갖 인간들이 겪는 증상들, 이게 다 증상이거든요. 유형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강도가 다 다르죠. 꿈은 정말 우리의 사소한 어떤 일상적인 증상이고요. 그런 것들을 다 유형화하고 다 분류하고 임상치료의 방법을 찾는데 그 원리는 공통분모는 뭘까요? 현상 속에 지배하는 그 밑바닥의 구조를 찾아서 이것은 히스테리다, 이것은 강박증이다 진단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처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히스테리, 어떤 것은 강박증, 어떤 것은 도착증, 어떤 것은 분열증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겉으로는 다 우울증이 나타나거나 뭐 대동소이한 비슷한 지금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파고들어서 구조를 파고들어가 보면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각각 다른 어떤 유형의 증상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시작입니다. 꿈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꿈의 현상 속에서 파고들어가지고 구조적으로 지금 어떤 메커니즘이 그 꿈 속에 들어있는지를 찾아내죠. 그 꿈도 정상이지만 히스테리도 정상이고 뭐 자폐증도 정상이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 텐데 뭘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프로이트는 스스로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것도 구조주의적 연구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구조주의자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표면 속에 숨어있는 뭐예요? 빠롤 속에 숨어있는 랑그를 찾아내는 거지 지금. 꿈의 해석도 꿈이라고 하는 현상 속에서 랑그를 지금 찾아내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5가지 찾았잖아요. 그게 바로 소시르가 빠롤에서 랑그를 찾는 거하고 거의 유사하죠. 자, 그래서 이게 그 20세기 이후에 정신분석학까지도 크게 보면 구조주의적 방법이 상당히 공통분모로 작용하고 있다. 이건 내 생각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설명을 하는 건 아닌데 내가 볼 때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